자, 안녕하세요. 경산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오늘 문학 첫 강의를 찍게 된 국어교사 최진욱이라고 합니다. 2학년 2반 맡고 있죠. 안타깝게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첫 시간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자습도 할 겸 학교에 와서 교과서도 받고 담임 선생님 얼굴도 보고 했죠. 지금은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고 나서 선생님 지금 2학년 2반 교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지금 사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찍어야 할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긴 합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구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작년에 선생님이 이렇게 찍은 거 봤죠. 속이 울렁거리고 모시기 얼굴 앞에 나와가지고 수업해가지고 막 좀 힘들었겠지만 올해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학온 친구 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문학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막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이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올해 적어도 중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힘내서 우리 극복하도록 합시다. 특히 지금 올라온 2학년들은 작년에도 1년 내도록 이렇게 격주 수업을 한다든지 혹은 원격 수업 이런 것 때문에 학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감하고 있을 거고 시과성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자기 주도학습 잘 해서 원하는 만큼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3학년이 되어서도 좀 편안하게 이제 입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수업을 할 거는 바로 수업 내용 들어가진 않고 간단하게 어떻게 문학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첫 단원 수업 조금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우선은 그래서 최대한 끊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제 선생님들 소개를 먼저 할게요. 선생님 요 수업하고 다음 수업까지는 아마 선생님이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은 다른 선생님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우선 문학 수업 교사는요 글자 잘 보이죠? 문학 수업 교사는 최진우, 신현달, 박명래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신현달 선생님께서는 1반부터 12반을 모두 다 들어가십니다. 2시간씩 들어가시는 반도 있고 1시간씩 들어가시는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선생님 단원을 보면서 어떤 수업을 하실 거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1반부터 6반까지 수업을 들어갑니다. 참고로 1반부터 4반은 3시간, 그 다음에 5반, 6반은 2시간씩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민혜 선생님께서도 몇 반이죠? 이제 7반부터 12반까지 수업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또 물론 어떤 반은 3시간, 어떤 반은 2시간 수업을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지금 문학 수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반에 2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통합사회라든지 통합과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죠. 1학년 때. 그래서 그렇게 혼동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 이야기를 할게요. 수행과 지필평가 기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 완벽하게 정해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쯤 돼야지 이제 선생님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퍼센트랑 어떤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대략 나온 이야기는 지필평가가 80%입니다. 그러면 곧 중간고사 몇 %예요? 중간이
40. 그다음에 기말이 40입니다. 곧 여러분들 어디죠? 실기평가에서 큰 당락이 지금 이제 좌우지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수행평가가 몇 %예요? 수행평가가 총 20%인데 다시 거기서 서술형과 우리 활동형 있죠?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서술형이 10입니다. 그래서 각각 서술형이 다시 또 중간에 5%, 그 다음에 기말 때 5%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작년 2학기 때는 서술형을 치지 않았죠, 그죠? 1학기 때 쳐봤으니까 잘 쳐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알죠? 그 다음에 활동형이 다시 10%. 활동형은 아마도 우리가 문학작품, 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단어행본 정도를 하나를 분석하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제라고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집에서 조금씩 준비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알려지면 그때 준비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수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단원별로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단원 수업을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깨끗하게 안 지워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걸 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피자면 교과서 차례 부분 한번 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3단원과 파란색으로 할까요? 3단원과 5단원은 신현달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전반을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 요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1단원, 4단원은 이제 1반부터 6반까지는 최진욱, 그 다음에 뒷반 7반부터 12반은 박명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요거는 요 4단원은 오프라인 때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할 거고요. 근데 2단원, 요 2단원이 이제 조금 문제예요. 여기 이제 신현달 선생님과 선생님과 박민혜 선생님 모두 다 갑반의 수업을 들어가서 하시는 부분에서 공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별일 없으면 온라인 클래스 때는 2단원 수업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잠깐 보시면 문학책 속에 작년에 이미 배웠던 작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1단원에 수호제기 요거는 수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단원에 황망근을 이렇게 말했다 역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수업을. 그리고 아마 3단원과 5단원에 여러분 노미와 줄리엣이라든지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숨길지라도 같은 경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환자 선생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좀 알고 계시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2단원의 첫 번째 단원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42페이지로 했는데 42페이지 말고 그 앞에 첫 단원 쪽으로 가주세요. 잠시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아니고 앞 페이지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문학은 이미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이번 2학년 1학기는 국어 문법이라든지 혹은 화작 같은 것을 빼고 문학만 집중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거 하고 나서 3학년 올라가서 수능 특강을 하기 전까지는 문학을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 확실하게 문학을 좀 마스터하고 우리가 수능도 대비하고 내신도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우선 여기서 보면 1단원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대단원 잠시만요. 선생님 책도 좀 보고 38페이지. 자, 문학 작품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부분이 나와요. 보이나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재밌게 읽고 조금 더 제대로 읽으려면 이제 그 방식들을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문학은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좀 뻥해요. 문학이 뭐다? 라고 말하면 물론 사전적 정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문학이 뭐다 하면 대답하기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 비유적인 표현을 좀 쓰고 이렇게 좀 멋있는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죠. 와, 되게 문학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문학적인 건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말했던 게 바로 그 문학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어를 가지고 조금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그거를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실 문학의 정의는 1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제목이 우리가 수용과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냐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사실 한장 더 연결해볼까요? 여기 보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라고 나오죠? 여기 한번 볼게요. 크게 볼게요. 좀 크게 봅시다. 여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돼 있죠. 그럼 도대체 문학 작품은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내용은 뭐고 형식은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은 답은 뒤에 나오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사전적 정의가 아니고 그냥 머리로 바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첫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선생님은 옛날에 그 선생님 집사람 좀 와이프를 만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뭐 말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합니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말로 그냥 나 사랑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말없이 꽃 한 다발을 그 사람에게 바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작고 예쁜 어떤 그쵸 다이아몬드 같은 거 다이아 이렇게 보석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제일 좋죠, 그죠? 사실은. 그리고 경상도 남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뭐냐면 오히려 좀 짓궂게 행동한 짓궂은 행동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게 바로 문학에서는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주제죠. 그 다음에 뭐 또 소재 이런 것들,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학에서 내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서 꽃다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물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시로 시나 소설을 치면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같은 내용이나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은 어떻게 다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그 다른 방식들이 바로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 더 넘겨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냐면 40쪽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여기 우선 첫 번째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왼쪽에 지금 아까 쌤이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게 나와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난 잠미 포스를 줄래, 나는 손보시를 줄래, 이런 방식들, 이게 바로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41쪽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될지 고민한다. 이처럼 작가들 역시 문화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한다. 이처럼 문화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펜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자, 좀 크게 해서 우리 줄도 좀 치면서 가볼까요? 자, 잘 보이죠, 글자?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보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선 여기 내용과 형식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감정 중에서 작가가 구현하고 싶은 가치관이나 세계관, 주제의식 등이 문화작품의 내용이 된다. 자, 여기 중요한 게 그지? 바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내용이 된다. 내용의 구성 요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작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작품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을 쓰는데, 자, 여기 봅시다. 서정, 서사, 교술 같은 첫 번째 갈래, 그리고 비유나 상징 같은 표현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세 번째. 자, 요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이번에 형식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에서 여러분이 찾는 것들은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세계관, 그 다음에 생각 같은 것들, 그리고 형식에서는 갈래, 구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갈래는 이미 1학기 때 여러분 배웠어요. 우리나라 지금 문학의 큰 갈래가 네 가지로 나뉘죠.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기억나요? 상위 갈래라고 불렀습니다. 하위 갈래가 있었어요. 또 뭐 있었어? 예를 들면 서산에 1학기 때, 2학기 때 배웠었던 거 있죠? 기억나요? 상충곡. 상충곡 같은 경우는 가사지. 가사는 서사관리 안에, 서사관리 아니죠. 미안합니다. 교술관리 안에 들어가죠. 교술관리 안에 가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정관리 뭐 있어요? 현대시, 서정시 이런 것들 들어가죠. 시조도 이 안에 들어가죠. 서사관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서사관리 안에 소설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은 뭐라 부른다? 하위관리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배우는 단원 가는 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단원에서 형만근 이렇게 말했다는 수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통해서 뭘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는 형식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자습하거나 공부할 때, 복습할 때도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좀 넘어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을 좀 버벅거리면서 잘 못하는데 간만에 하니까 더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좀 힘들어요. 머리가 지금 좀 하얘졌고 다시 찍을까 고민도 지금 드는데 다시 찍기 싫어요. 19분을 어떻게 다시 또 찍어, 그지? 그냥 갑시다. 이해해 주세요. 그럴 거라 믿어요. 자, 가는 길 좀 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다행히 뭐 좋은 영상들도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영상도 보면서 갑시다. 잘 들리려나 모르겠지만. 소리를 안 켰다. 이제 나올래나? 나온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나려. 자, 잘 본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혹독한 일제강점기 시대를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소원, 윤동주, 이사, 김서울 씨하고요. 윤동주 아니고 김서원 아가씨. 윤동주, 이육사, 정지. 이 민족시인의 맨 앞자리에 위치한 한 사람. 올해로 탄생 110주년을 맞이한 소월 김정시. 그의 시는 21세기에도 쉼없이 대중의 입에서 전해집니다. 학교 가실 때는 아저씨 거의 무대를 요리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인 김소월. 그를 다시 만납니다. 점동에 위치한 한 역사박물관. 근대 개화 시절 한글보급을 일조한 이들을 다룬 기획전에서 방 하나를 차지한 김소월. 맛깔난 한글 시어 속에 한국인의 정서를 담았던 그의 시는 숱한 시집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책은 김소월이 생전에 출간했던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의 초판법. 우리나라에 단 3번 뿌린 이 시집은 문학 최초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가 됐습니다. 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은 1925년에 간행됐고 몇 편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또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당연히 문화재가 됩니다. 세기가 바뀌어도 쉼없이 사랑받는 소월의 시, 이유는 뭘까요? 소월의 시에서 어려운 기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아주 쉬운 우리 토속적인 우리말로 시를 썼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쉽게 받아들여지고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말의 운율이 살아있는 소월의 시는 유행가로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수가 노래한 시 진달래꽃. 그런데 이 진달래꽃은 어떻게 씌어진 시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고 나서 사랑할 것 같은 거 있을까요? 연인이랑 헤어진 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소월의 증손녀 성악가 김상은 씨입니다. 이 책이 개이어 숙모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소월이 어머니처럼 달았던 숙모 대이엄이 쓴 내가 기른 소월.
소월의 탄생부터 죽음, 창작의 배경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월에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의 결혼 적령기가 9살이고 여자는 13살, 15살이었고 시집온 자기 와이프는 아내는 집에서 일하고 신랑은 유학 가잖아요. 막상 공부를 하고 그때 가가지고 이성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숙모님을 위해서 쓴 시가 진달래꽃이랍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표시 진달래꽃은 로바소닉, 마리아, 윤상규 가수를 통해 널리 알려졌죠. 최근에도 13편의 소월시가 앨범으로 나왔습니다. 전직 국어교사이자 작사가인 박창한,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 박지만의 작작입니다. 하림, 윤상, 이한철 등이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됐던 앨범입니다. 수록곡 중 유일하게 소월시가 아닌 박창학이 직접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소월, 즉 하얀 달의 노래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박찬원 씨 부르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들었어요. 저는 김소월의 시 중에서 하얀 달의 노래라는 시가 제일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너무 웃겨갖고 한번 전달한 적이 있어요. 앨범 작업을 하며 그들은 더욱 소월에 빠져들었습니다. 세대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세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무언가에 대한 그 핵심이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소월의 증손녀 김상은 씨 역시 노래로 소월의 시를 세상에 전합니다. 그리고 소월의 굴곡진 삶을 연극으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일은 5년 전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남순이에 있는 소월 아트홀에서 참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정말 100만 원을 생각하고 그 무대로 섰거든요. 그런데 소월의 진소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나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시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소월에 대한 관심도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음악회 이후에 소월의 진소녀로 알려지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또 소월의 시에 그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 결과 소월의 시를 창작곡으로 엮은 앨범 소월의 노래, 소월의 가족사를 다시 조명한 책 소월의 딸들까지 내놓았습니다. 사실 책을 쓸 때 소월이라는 사람에 대한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도 좋지만 이 사람이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과 무엇을 위해서 시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소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중이 소월의 시는 대부분 서정시. 덕분에 소월을 항일 민족 시인으로 고지하는. 자, 좀 너무 길어서 이제 좀 끊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항일 민족 시인으로서의 또 김소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아는 김소월 시 당연히 배웠듯이 진달래꽃을 배운 것처럼 뭐 민요 시인 혹은 또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별과 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인들로 보통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농토를 이룬 민족에 대한 서름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 시인으로서 사실 그 김소월의 시를 읽을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뭐 보습대 일당이 있었다라면 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런 시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능 같은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김소라면 한의 시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를 쓰셨다.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자 이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잘 보이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어이구, 조금 더 커졌네요. 자, 시를 한번 아까 이미 읊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딱 보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게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자, 내용적으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달래 꽃은 조금 비슷한 거죠. 진달래 꽃은 여인이 남자를 떠나 보내면서, 아까 사실은 자기 부인한테 쓴 시라고 하지만, 그거는 시인 작가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또 독자들은 다르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 보내면서 뭔가 원망과 혹은 그리움, 혹은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시라고 친다면, 이번 시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뭔가 헤어짐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원망 같은 거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별의 아쉬움과 또 혹은 그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별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글자들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글자는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형식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혹은 또 행간걸치는 거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은 싹 다 어떤 게 된다? 형식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선생님이 1학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 손에 묻었어. 자, 내용과 형식은 따로 놓을까요? 각각 따로 노는 애들일까요? 아니죠. 애들 어떤 거냐면 관계냐면 글자가 보이나요? 잘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썼고 이 형식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딱히 묻지는 않죠. 서로 영향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아까 정서라든지 깨달음, 생각 같은 게 내용이고 그걸 표현하는 각각의 장치들이 형식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아마 작품을 다 보지는 못할 거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30분 이미 좀 넘었던 것 같죠? 예. 자, 먼저 1년부터 한번 볼게요. 1년에 보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립다 그립다는 바로 여기서 누구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야? 바로 시적 하자의 정서가 드러나죠. 지금 좀 걱정인 게 글자가 잘 안 보일까 싶어서 좀 걱정이에요. 얼굴 선생님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좀 미안하긴 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리고 말을 할까? 내 정서를 지금 그립다, 헤어지고 나서 그립다라는 말을 할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 별표 한 개 해주시고 자 하니 그리워라는 거예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더 그리워진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말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게 그 생각만으로도 더 그리워져 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립다 말을 할까 다음에 하니가 사실은 어디 있는 게 좀 더 어울릴까요? 사실 그치 원래는 여기 있는 게 더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를 해버렸냐면 밑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요 하나의 언어가 윗행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밑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압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행간 걸침이라고 하죠. 그치?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간 걸침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그것도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행간 걸침을 왜 썼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 뭔가 한이가 바로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 있는 것보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 조금 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좀 망설임 같은 게 좀 더 잘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립다 말을 하면 한이 그리워 한 거랑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숨을 한 번 더 쉬어야 되죠, 그죠? 행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간 걸침을 통해서 아마도 하자의 망설임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옷은 이것도 안 보이나? 전체가 좀 빨간색이라서. 자, 자, 그리고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해서 한번. 자, 이번에는 좀 망설이 나면 그냥 그래 그랬다 말하지 말까? 그냥 갈까? 그리고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것도 나오네,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지금? 말줄임표가 나오네요. 이 말줄임표는 역시나 영을 줍니다, 그죠? 다시 한번 지금 머릿속에 뭘 떠올려 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가서 내가 그리웠다 말을 할까? 라고 하다가 망설이면서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장면들, 그거를 멀리서 좀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처럼. 그런 장면들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돼요. 그걸 형상화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냥 갈까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내적 갈등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적 갈등도 여기서 함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봅시다. 여기 좀 올릴게요. 올리기 전에 요것 좀 해볼까?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지금 올려버린 게 또 지워버려야 되니까 조금 다시 지금 한꺼번에 할게요. 뒤에 읽어보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앞부분은 1, 2연은 뭐예요? 1, 2연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뒷부분은 아니에요. 뒷부분은 직접적인 화자의 정서는 안 드러나고 뭔가 풍경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선정후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로 앞에 장면을 보여주고 뒤에 마음이 드러나면 선경후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먼저 마음이 드러났죠. 그래서 묶어서 이게 선정, 그리고 뒷부분도 묶어주세요. 뒷부분 묶으면 여기가 후경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는 특징이 뭐가 되냐면 선정후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형식에 뭐도 들어간다고 했어? 갈래도 들어가고 어떤 표현 방법도 들어가고 구조도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선정후경이라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치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치우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3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3년 가기 전에 요 이야기 1년에서는 사실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1년 같은 경우는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아니면 이별에 대한 그 미련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갈까 다시 다 한번 이 부분은 어떤 망설임과 미련, 갈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렇게 내용은 요건 좀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이제 3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3년은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됐습니다. 자, 요 이제 그 3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1행은 빼놓고 2행부터 가볼게요. 2행 같은 경우는 서산이란 말이 나타나요. 이 서산은 무슨 산이야? 서쪽에 있는 선여 서자죠, 그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산에 해가 지대요. 그렇죠? 해는 어디로 쪄죠? 동쪽에서 올라와서 서쪽으로 지죠. 자, 동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돼요? 상승적 이미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해가 진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이미지예요?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보통 하강적 이미지가 가지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그렇지? 뭔가 마음이 축 가라앉고 혹은 죽음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보통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는 하감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별의 어떤 장면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산에 해진다는 걸 표현은 또 뭐도 되냐면 시간적 배경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뭔가 좀 어둡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밝은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게다가 뭐도 쓰고 있어요. 지금 까마귀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산에도 까마귀가 있고 들에도 까마귀가 있어. 물론 이제 까마귀라는 동물 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까마귀가 보통 뭐 효자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긴 한데 보통 까마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아니고 보통 죽음하고 이미지가 좀 많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시를 해석할 때 이 까마귀 때문에 이제 죽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잘 보면 이 까마귀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앞에 그 미련과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던 화자가 앞에는 직접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 선정이라고 했잖아. 정이 나와 있는데 뒤에는 지금 어떤 감정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해진다고 지금 지정입니다 하는 부분을 뭐 의인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지. 까마귀가 저녁에 지금 짖는 거 가지고 뭐 해진다고 지정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의인법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까마귀라는 이 대상은 뭐냐면 직접적 정성은 드러나지 않지만 화자의 정서를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정서였어요? 지금 뭔가 헤어짐이 긴박해가지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 힘들어야만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까마귀라는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또 어려운 말로 이제부터 나올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 T.S. 엘리엇이라는 이제 영미문학의 시인이 문화평론가이자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뭐냐면 시인은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라든지 생각을 그냥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시인이 됐으면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함축적인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쓰는 비유라든지 비유의 대상이라든지 상징의 대상들도 싹 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객관적 상관물을 어떤 걸 넣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감정이입된 것들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울적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울적해. 근데 그날 하필이면 밖에서 개구리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도 나처럼 남자친구 잃어버렸니?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실제로 개구리가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그지? 걔가 뭐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감정을 이입한 거예요 지금? 개구리에게다가 우리가 감정을 이입한 거죠. 이 개구리는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야? 남자친구 잃어버린 나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안에 이렇게 좀 뺄게요. 감정이입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감정이입의 방식으로 나타나서 이 감정이입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개구리처럼요. 그리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조적 자연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뭐냐면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해요. 마음이 울적한데 옆에 보니까 새 두 마리가 연인인 것 같아. 이 두 마리가 너무 자기들끼리 흥겨워서 막 이렇게 째깍째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는 마음이 지금 허전한데 너희들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반대야. 이 반대적인 나랑 완전 대조적인 거 드러내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쟤들은 저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대조적 자연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알체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나하고 동화시키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라 부른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어쨌든 근데 이게 감정이입의 대상이냐 대조적 장애이냐 이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 주느냐 안 주느냐 그만 확인하실 수 있는 데고 그 부분이 드러나면 그걸 뭐라 부른다? 까마귀란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까마귀 역시 지금 이 화자의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뛰어가야 되는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까마귀의 역할이 뭐냐면 뭔가 헤어짐을 빨리 조금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강물과 뒷강물도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시간에 임박한 그런 걸 드러냈죠. 그러면 당연히 뭐 될까요? 이 강물 역시 객관적 상강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건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해지는 거라든지 혹은 물이 흘러가는 거는 뭐가 안 돼요.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건 자연적 현상이 운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헤어짐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좀 드러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까 이건 뭐였어요? 이게 아까 선이 아니죠. 이제 후죠. 후경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자 따라오자 강물이 말하고 있다고 본다면 아마 의인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역시나 그냥 그렇게 뭐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어느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의인법이라고 나오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또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네. 흐르디다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흐르디다려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사투리죠 보니까. 이거 평안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평북 방언이에요. 그래서 평북 방언을 쓰고 있다. 방언을 쓰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가 좀 생겨요? 좀 토속적인 부분도 좀 생기죠,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지금 48분이 돼가지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2차 시 때 이어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바로 찍을 거예요. 안녕.